세계 2위 거대섬에서 한 외국인이 한국인과 만났다가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영하 30도 빙하 위에서 뜨거운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1년 뒤 이 작은 마을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한국어가 울려 퍼지며 아이들이 서울 유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 마을을 북극 지역 지속 가능 발전의 모델 사례로 선정했고 전 세계 환경학자들이 연구하러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할리우드에서 영화 제작, 제의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이미 전 세계 북극 지역과 특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지구 반대편, 작은 마을들까지 품어안는 놀라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린란드 서쪽 해안 울루크사하트 마을에서 어선을 운영하며 북극곰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29살 에릭 톰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저희 마을은 인구가 250명 정도 되는 작은 어촌이에요. 대부분이 어업과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배를 몰고 북극곰 서식지 조사까지 하고 있어요. 빙하 위에서의 삶은 혹독합니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유빙까지. 하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건 외로움이었어요. 제가 14살 때 어머니가 바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도 함께 나가려 했는데 감기 때문에 집에 남아 있었죠. 만약 제가 함께 갔다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일 이후 아버지는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저는 점점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좋은 분들이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어요. 특히 이장의 아들인 라르스 한센과는 어업권 문제로 자주 충돌했죠. 그는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요즘 들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통적인 사냥터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북극곰들도 서식지를 잃어가며 인간 거주지 근처로 내려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환경보호단체와 협력해서 북극곰 보호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동양인들이 나타났어요. 무거운 촬영 장비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 어떤 다큐멘터리 팀인 것 같았죠.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끔 외부에서 촬영팀이 와서 며칠 있다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 촬영팀의 리더는 박민준이라는 31살의 PD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가이드를 부탁했습니다. 기후변화가 북극에 미치는 영향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외부인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는 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와 환경보호에 대한 열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게다가 북극곰 보호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결국 며칠 후 함께 바다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추락날이었어요. 민주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왔지만 빙하 위를 걷는 모습이 서툴러 보였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죠.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저도 속으로는 과연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배에 올라온 그의 짐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카메라 장비 외에 커다란 배낭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온통 봉지 음식들로 가득했거든요. 컵라면과 봉지라면 그리고 작은 가스 버너까지. 빙하 위에서 이런 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평소 말린 고기와 물 그리고 에너지바 정도만 가지고 다니거든요. 뜨거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항해를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북극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열심히 주변을 촬영하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곰의 흔적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파도도 높아지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날씨 변화는 북극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특히 블리자드가 시작되면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거든요. 저는 재빨리 엔진을 최대로 돌려 육지로 향했지만
이미 사방이 하얀 눈보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침반과 GPS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민주는 처음 겪는 블리자드의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다행히 작은 섬 하나를 발견해서 임시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위였어요.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졌고 바람까지 강해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만 민준에게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민준이 갑자기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가스버너와 작은 냄비 그리고 빨간 봉지에 든 라면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라면을 끓인다고? 정신이 나간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민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바람막이를 만들기 위해 배의 한쪽 모서리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가스버너에 불을 붙였죠. 처음엔 바람 때문에 불이 자꾸 꺼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음 조각을 깨서 냄비에 넣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강풍에서 어떻게 물을 끓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얼마 후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퍼져나온 향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매콤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뚫고 제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평생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죠. 배가 저절로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민주는 라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었습니다. 면발이 풀어지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우리가 먹는 말린 고기나 바다표범 고기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라면을 반으로 나눠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저에게 내밀었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니 갑자기 온몸의 추위가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질은 서툴렀지만 민준이 알려준 대로 면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의 충격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뜨거운 면발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매콤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에 열기가 퍼졌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무언가였죠. 그날의 라면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영하 30도 빙하 위에서 먹은 첫 번째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몸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었던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고 차가웠던 가슴 속에 온기가 퍼져나갔어요. 민주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그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그의 존재가 어느새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음식을 나눠 먹는 순간이었어요. 블리자드가 잦아든 후 우리는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비록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손짓을 섞어가며 열심히 설명했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했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가을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엔 하얀 눈이 내린다고요. 우리처럼 1년 내내 춥지 않다니 신기했습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가 보여준 사진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분홍빛 벚꽃이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산의 풍경, 그리고 도시의 화려한 야경까지.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나라였어요. 특히 음식 사진들을 볼 때는 군침이 절로 났죠.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이름도 생소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한국 사람들에게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밥을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더군요. 그래서 라면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아까 그가 자신의 유일한 식사를 저와 나눠 먹은 것도 그런 문화 때문이었나 봐요.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지만 낯선 이에게까지 그런 마음을 베푸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죠. 마을에 돌아온 후 저는 계속 그 라면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에 남은 매콤한 맛도 그렇지만 그 따뜻함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집에서 이모 안나가 끓여준 바다표범 스튜를 먹으면서도 라면 생각이 났죠.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민준에게 다시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우리 전통 음식을 준비해서 말이에요. 그도 우리 음식을 맛봐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생각했거든요.
말린 대구와 바다표범 기름에 절인 고기, 그리고 이모 안나의 비법으로 만든 베리잼까지 준비했어요. 민주는 처음 먹어보는 우리 음식을 신기해하며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특히 베리잼을 무척 좋아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의 표정에서 라면을 먹을 때만큼의 감동은 보이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우리 전통 음식은 맛보다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맛있게 먹으려고 만든 음식이 아니라 오래 보관하고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음식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는 또다시 라면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였어요. 까만색 봉지에 든 라면이었죠. 짜파게티라고 했던가요? 물을 적게 넣고 소스를 비벼 먹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국물도 없는 면을 어떻게 먹나 싶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정말 독특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함께 다니며 저는 한국 음식의 다양함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김치라면, 해물라면, 치즈라면. 각각의 맛이 모두 달랐고 하나같이 맛있었죠. 민주는 한국엔 이런 라면이 수백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수백 가지라니. 우리 마을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가 10가지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는 또 컵라면이라는 것도 보여주었는데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문명의 이기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준이 물었습니다.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도 라면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낯선 음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하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신기한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고요. 특히 제 사촌 요나스는 최근 들어 외부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회관에 커다란 냄비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만 왔지만 라면 냄새가 퍼지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인 건 오랜만이었죠. 다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민준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스프를 풀고 야채를 넣는 과정 하나하나가 구경거리였습니다. 특히 면발이 풀어지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신기해했죠. 첫 번째로 맛을 본 사람은 우리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마리아 할머니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입에 넣으셨어요. 한참을 씹으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국물은 난생 처음이라고 뱃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가 인정하셨다면 이제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씀을 신호로 모두가 라면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아이들은 매운맛에 혀를 내밀면서도 계속 더 달라고 졸랐죠. 어른들은 신기한 듯 면발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먹었어요. 특히 제 이모 안나는 이렇게 쫄깃한 면은 처음이라며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젓가락 사용법을 몰라 포크로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손으로 집어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라르스 한세는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라면을 맛보라는 권유도 단호히 거절했죠. 그는 외부 문화가 우리 전통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순식간에 준비한 라면이 동이 났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라면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죠. 누군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냐고 물었고, 또 누군가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할까 감탄했습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이 음식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맵고 뜨거운데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건 그 안에 정성과 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16살인 제 사촌 요나스는 그날 이후 완전히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민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조르고 한국 음악을 들려달라고 했죠. 젊은이의 호기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라르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는 이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가 저를 찾아와 경고했습니다. 외부 문화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고,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라르스의 경고 이후 며칠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전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이 주는 즐거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 민준과 단둘이 바다로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먼 곳까지 가서 북극곰 서식지를 조사하는 일이었어요. 배 위에서 점심을 먹으며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혼자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말이에요. 처음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15년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렸어요. 저는 민준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잉그리드 톰센이었어요.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이셨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 일을 하셨어요. 우리 마을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어머니가 모든 의료 업무를 담당하셨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가셨고 출산하는 여성들을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근 섬에 사는 임신부가 조산 기미를 보인다는 연락을 받으셨어요.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주저없이 나서셨죠. 평소 같았으면 저도 함께 갔을 텐데 그날은 심한 감기로 누워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저에게 빨리 낫고 다음에 꼭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집을 나서셨죠. 그게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고 배가 전복되었어요. 며칠간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졌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제가 함께 갔다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민주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들어주었죠. 그리고 제가 다 말하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민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바다에서 실종된 건 아니지만 어린 시절 가족을 위해 해외로 일하러 떠나셨다고 했죠. 몇 년간 연락이 끊겼고 나중에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민주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왜 가족을 두고 떠나셨는지, 왜 연락을 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도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에릭이 안전하길 바라셨을 거라고요. 함께 갔다가 둘 다 위험해지는 것보다 에릭만이라도 안전하길 원하셨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5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편해졌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웠죠. 민주는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요. 기후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라면을 먹으며 민준이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했죠. 특히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했어요. 한국에는 어버이날이라는 특별한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성묘를 간다고 했어요. 우리와 비슷한 문화가 있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민주는 또 한국의 제사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조상들을 기리는 의식이 있다고 했죠.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조상들께 올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했어요. 저희도 비슷한 전통이 있어서 공감이 됐죠. 그러면서 민준이 제안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어머니 무덤에 함께 가서 라면을 끓여 올리는 건 어떻겠냐고요. 한국식으로 조상에게 음식을 올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액자를 닦으며 어머니께 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라고요. 아버지 원래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계셨어요.
예전보다는 양이 줄었지만 여전히 매일 드시고 계셨죠. 저는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과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버지는 잠시 술잔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며 한숨을 쉬셨죠. 15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에게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리운 존재였나 봐요.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랜만에 하는 스킨십이었죠. 민준과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준이 한국에서 동료들을 더 불러온다는 거였죠. 다큐멘터리 제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온 사람은 이채원이라는 28살의 의료진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원격 의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이 정말 똘똘했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의료 상황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채원은 이모 안나가 운영하는 보건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훌륭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족한 부분들도 지적했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어요. 채원은 즉시 한국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 설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정말 기뻐했죠. 곧 화상 진료가 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온 사람은 김태현이라는 35살의 요리 연구가였어요. 전직 군인 출신이라 체격이 건장했고 성격도 활달했죠. 그는 우리 마을의 식재료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신선한 해산물과 독특한 베리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연은 첫날부터 마을 부엌을 접수했어요. 우리가 평소 먹던 바다표범 고기와 대구를 이용해서 한국식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구워내니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었어요. 특히 그가 만든 북극식 불고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다표범 고기에 간장과 설탕, 마늘을 넣고 양념해서 구운 건데 냄새부터가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태연은 우리 베리로 김치도 만들었어요. 배추 대신 현지에서 나는 야채를 사용하고 베리의 신맛을 이용한 독창적인 김치였죠. 처음엔 이상했지만 먹어보니 상당히 맛있었어요. 발효 음식이 우리 몸에도 좋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태연의 요리 철학이었어요. 그는 어떤 재료든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중요한 건 재료 자체가 아니라 정성과 기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여겼던 식재료들이 그의 손을 거치니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되었거든요. 태연은 또 영양학적인 설명도 해주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영양학적으로는 정말 우수하다고 했죠. 신선한 해산물과 베리류는 도시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건강식품이라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태연의 요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마리아 할머니는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감탄하셨어요. 요나스는 아예 태연을 따라다니며 요리법을 배우려고 했죠. 하지만 라르스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외부인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죠. 우리 전통 음식이 변질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채원은 마을 사람들의 건강검진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장비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혈압, 혈당, 체중 등을 측정하며 건강 상태를 점검했죠. 다행히 대부분 건강했지만 몇몇 분들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제 아버지 올레의 상태가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오랜 음주로 인해 간 기능이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계속 술을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채원은 아버지께 금주를 권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15년간 이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채원이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주겠다고 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세 번째로 온 사람은 송지혜라는 26살의 한국어 교사였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밝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으로 마을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죠. 지혜는 즉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었죠.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일상 대화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요나스는 특히 열심이었어요. 한국어에 재능이 있는 것 같더군요. 며칠 만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늘었죠. 지혜는 요나스가 정말 똑똑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지혜가 가져온 한국 문화 소개 자료들도 흥미로웠습니다. K-팝 음악부터 한국 드라마, 전통 문화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지켜봤죠.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최원석이라는 45살의 태양광 기술자였어요. 오지 전력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을의 전력 상황을 파악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러 왔다고 했죠. 원석은 마을을 둘러보며 태양광 발전의 최적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일조량도 충분하고 설치할 공간도 넉넉하다고 했죠. 곧 설계를 시작해서 몇 달 내에 시설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 마을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의료, 요리, 교육,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죠. 마을 분위기도 활기차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라르스를 비롯한 몇몇 보수적인 사람들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했어요. 곧 더 큰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한국팀이 마을에 정착한 지 2주일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한국어 단어들을 섞어가며 대화했고 어른들은 태연이 만든 요리법을 따라 하려고 노력했죠. 마을 곳곳에서 라면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라르스 한센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전통이 훼손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죠. 어느 날 아침 라르스가 제게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그는 이장인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해서 한국팀의 활동을 제안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마을이 정체성을 잃게 될 거라고 했죠. 저는 라르스에게 설명하려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전통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시키려 한다고요. 태연이 만든 요리도 우리 재료에 새로운 방법을 더한 것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라르스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외부 문화가 들어오면 결국 우리 것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죠. 조상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전통을 우리 세대에서 버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라르스가 요청한 회의였어요. 그는 한국팀의 활동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죠. 라르스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최근 아이들이 전통 언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전통 음식보다 라면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문화가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마을 이장인 라르스의 아버지도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고 변화도 필요하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마리아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씀하셨어요. 문화는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라고, 중요한 건 변화를 통해 더 나아지는 거라고 하셨죠. 한국 사람들이 가져온 건 좋은 변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스도 용기를 내어 발언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전통 언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히는 거라고 했죠. 젊은이로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회의는 점점 격해졌어요. 마을이 둘로 나뉘는 분위기였죠. 한편에서는 변화를 환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준과 한국팀은 조용히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들 때문에 마을에 갈등이 생긴 것 같아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죠. 민준이 발언을 요청했지만 이장은 외부인의 발언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라르스 측에서는 한국팀의 활동 중단을 요구했고 반대편에서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을의 화합이 깨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했거든요. 민준도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았어요. 그는 제게 사과했어요. 자신들이 온 것 때문에 마을에 갈등이 생겼다고 말이죠. 저는 민준에게 말했어요. 이건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마을도 언젠가는 겪어야 할 변화의 과정이라고요.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이었을 뿐이라고 했죠. 다음 날 라르스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어요. 이장을 설득해서 한국팀의 촬영 허가를 취소시킨 거였어요.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마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거죠. 한국팀은 당황했지만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마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죠.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미 마을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었으니까요. 채원은 이모 안나와 의료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활동은 중단되더라도 의료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죠.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태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요리법을 적어서 나눠주었어요. 자신이 없어도 계속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특히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과 노인분들을 위한 요리법을 꼼꼼히 설명해 주었어요. 지혜는 요나스에게 한국어 교재를 선물했어요. 혼자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링크도 알려주었죠. 요나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원석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계를 마저 완성했어요.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죠.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한국팀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골이 깊어졌죠. 평소 친했던 사람들끼리도 어색해졌어요. 저는 그 중간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라르스와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고 한국팀과도 소중한 인연을 맺었거든요.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근처에 북극곰 가족이 나타난 거였어요. 어미 곰과 새끼 2마리였는데 먹이를 찾아 인간 거주지까지 내려온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북극곰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곰은 더욱 공격적이에요. 마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죠. 북극곰 출현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모든 갈등이 순간적으로 멈췄죠.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모든 것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있었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되었어요. 저는 북극곰 전문가로서 상황을 파악하러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망원경으로 관찰해보니 어미 곰이 정말 말랐어요. 기후변화로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 같았죠. 새끼들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곰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전문 장비와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민준이 다가왔어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그는 이런 상황을 놓칠 수 없다고 했죠.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북극곰 상대는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주는 굽히지 않았어요. 이미 마을과 인연을 맺었으니 책임을 느낀다고 했죠. 결국 저는 민준과 함께 곰 이주 작업을 시작했어요. 먼저 전문기관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했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헬기로 6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평소 북극곰 연구를 위해 준비해둔 마취총을 가져왔죠. 하지만 어미 곰과 새끼 2마리를 동시에 상대하기는 어려웠어요. 민준이 제안했어요. 자신이 카메라로 곰들의 주의를 끌어놓을 테니 그 사이에 마취총을 쏘라고요. 정말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긴장을 풀고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죠.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뜨거운 라면은 여전히 맛있었어요. 민준과 저는 서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냈죠. 드디어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민준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카메라를 들었고 저는 마취총을 준비했죠. 어미 곰이 민준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바람 때문에 마취총의 방향이 빗나간 거였죠. 어미 곰이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두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성공했어요. 어미 곰에게 마취제가 명중했고 곧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새끼들은 여전히 활동적이었어요. 어미가 쓰러지자 더욱 불안해하며 울어댔어요. 다행히 새끼들은 공격성이 낮았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안전한 우리에 넣을 수 있었죠. 어미곰도 마취가 완전히 효과를 발휘하자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어요. 전체 작업은 5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민주는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죠. 나중에 보니 정말 전문적으로 촬영했더군요. 곰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업 과정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곰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한 후 우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뿌듯했죠.
마을 사람들도 안전해졌고 곰들도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진 거였어요. 그린란드의 기후변화 현실과 북극곰 보호 활동이 생생하게 담긴 영상이었죠. 불과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이 시청했어요.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연락이 쇄도했죠. 마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저와 민준의 협력 작업이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인과 그린란드인이 힘을 합쳐 북극곰을 구한 이야기가 감동을 불러일으켰죠. 국제적인 환경보호 프로젝트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라르스도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마을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저와 민준의 협력이 실제로 마을을 구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죠. 마리아 할머니는 이 모든 게 하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갈등이 있을 때 북극곰이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다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의 인연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다시 주민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죠. 라르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너무 경직된 사고를 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죠. 전통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사과했어요. 제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인정했죠. 한국팀에게도 감사를 표했어요. 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자신들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았다고 했죠. 에릭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회의 결과 한국팀의 활동이 재개되기로 결정되었어요. 다만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라르스도 이에 동의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갈등이 해결된 축하의 의미였죠. 라르스도 처음으로 라면을 맛봤어요. 생각보다 맛있다며 웃었죠. 북극곰 사건은 우리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갈등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북극곰 사건 이후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한국팀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진행되기 시작했죠. 채원의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 태연의 현지 음식 개발, 지혜의 교육 프로그램, 원석의 태양광 설치까지.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아버지 올레의 상태였어요. 채원이 여러 번 검진을 해주었지만 간 기능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15년간의 음주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웠어요.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함께 다음 날 촬영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때 집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죠. 이모 안나의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집으로 뛰어가 보니 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이모 안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드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즉시 채원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응급처치를 하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맥박이 약하고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의식 잃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문제는 우리 마을에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다는 거였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헬기로 6시간이 걸리죠. 날씨도 좋지 않아서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5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속수무책이었죠.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아버지마저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채원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계속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 장비가 필요했거든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채원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원격 의료 시스템을 사용해 보자고요. 아직 정식으로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임시로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채원은 한국의 응급의학과에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야간 근무 중인 전문의와 연결될 수 있었죠. 화면을 통해 아버지의 상태를 보여주며 증상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김철수 교수님은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을 지시해 주었어요. 혈압약 투여량, 수액 공급 방법, 자세 유지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죠. 채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차근차근 처치를 진행했어요. 저도 옆에서 도왔죠.
15년 전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던 무력감과는 달리 이번에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맥박이 강해지고 호흡도 규칙적이 되었죠. 김 교수님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시를 해주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첫 마디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아버지를 잃을 뻔했거든요. 김 교수님은 경고도 하셨어요. 이번 일은 경고 신호라고 계속 음주를 하면 다음에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죠. 반드시 금주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셨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에 대해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기회에 새로 시작하자고요. 채원은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한국의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단계적으로 금주를 도와주겠다고 했죠. 놀라운 건 한국에서 즉시 지원을 약속했다는 거였어요. 김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필요한 약물도 곧바로 항공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 약물이 도착했어요. 금주를 돕는 약과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영양제였죠. 사용법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복용 중 주의사항도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금주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채원이 매일 상태를 확인해 주었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화상 상담을 해주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버지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얼굴빛이 좋아지고 식욕도 돌아왔죠. 무엇보다 저와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15년간 봉인해두었던 기억들을 조금씩 꺼내놓으셨죠. 그리고는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의 회복과 함께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팀과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졌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 어느 날 민준이 저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북극곰 구조 영상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한국의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북극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저에게 참여를 제안하고 싶다는 거였죠.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프로젝트의 규모도 엄청났어요. 한국이 주도하고 유엔 환경계획이 후원하는 북극 지속가능 발전 이니셔티브였죠.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민주는 제가 완벽한 인재라고 했어요.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외부와의 소통도 가능한 사람이라고요. 태연도 적극 추천했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서 양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채원은 의료 분야에서도 저의 역할이 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조건이 있었어요. 한국으로 와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환경학, 국제협력, 프로젝트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마을을 떠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회복 중인 상황에서 혼자 두고 가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상의했어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적극 찬성하셨어요. 에릭이 더 큰 세상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마을만 지키고 있을 게 아니라고 하셨죠. 이모 안나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라고 하셨죠. 마을 일은 자신들이 잘 관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모두들 자랑스러워했죠. 마리아 할머니는 이 모든 게 어머니의 인도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에릭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고 하셨죠. 요나스는 정말 부러워했어요. 자신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죠. 라르스는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한국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배워오라고 했죠. 출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마을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저를 위한 장행 연회였죠. 태연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린란드 전통 재료로 만든 한국식 요리들이었죠.
민주는 제가 한국에 가서 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환경부에서 실무 연수를 받게 된다고 했죠.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마을은 분주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도와주었죠. 이모 안나는 제가 좋아하는 말린 고기를 한가득 준비해 주셨고, 마리아 할머니는 행운을 빌어주는 전통 부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를 저에게 주셨어요. 어머니가 간호사로 일할 때 사용하던 작은 청진기였죠. 한국에서 의료 일을 배울 때 기억하라는 의미라고 하셨어요. 한국팀도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었어요. 채원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주었고, 태연은 한국 음식 가이드를 만들어 주었죠. 지혜는 한국어 회화집을 선물해 주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을 정리한 거였죠. 원석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책을 추천해 주었어요. 민주는 한국 생활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들을 해주었어요. 지하철 이용법부터 시작해서 은행 업무, 쇼핑, 병원 이용법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알려주었죠. 특히 한국의 사계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그린란드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온대 기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절별로 필요한 옷까지도 미리 준비해 주었어요. 요나스는 저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었어요. 한국의 대학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 돌아와서 자세히 알려달라는 거였죠. 자신도 나중에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다고 했어요. 라르스도 변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에서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 배워오라고 당부했죠. 어떻게 하면 현대화를 추진하면서도 고유한 문화를 지킬 수 있는지 연구해달라고 했어요. 출발 전날 밤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마을의 전통에 따라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을 위한 축복 의식이었죠. 마리아 할머니가 주도하시고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할머니는 조상들의 보호를 빌어주셨어요. 낯선 땅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무사히 돌아오라고 기원해 주셨죠. 그리고 배운 것들을 마을 발전에 잘 활용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죠. 아버지도 잠들지 못하고 계셨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더군요. 저도 옆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머니도 젊었을 때 덴마크로 간호사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셨죠. 그때 경험이 마을 의료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어머니처럼 큰 세상을 경험하고 와서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출발 당일 아침 공항까지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요. 이런 성대한 전송식은 처음이었죠. 모두들 제가 성공적으로 다녀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민준과 한국팀도 함께 출발했어요. 작은 비행기를 타고 그린란드의 주요 공항으로 이동한 후 거기서 큰 비행기로 갈아탔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린란드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형언할 수 없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민준의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함께 와주셨죠. 처음 만나는 저를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민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본 풍경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들, 복잡하게 얽힌 고속도로들, 그리고 빠르게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도시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산이었어요. 도시 한가운데 푸른 산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민주는 서울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도시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자연과 도시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숙소는 서울대학교 근처의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특히 보일러 시설이 인상적이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따뜻한 물이 나온다니 정말 편리했어요. 첫날 저녁 민준 가족이 저를 위한 환영 만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죠.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등 그동안 들어만 봤던 음식들을 직접 맛볼 수 있었어요. 민준 어머니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느냐고 계속 물어보셨죠. 저는 정말 맛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린란드에서 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지만 정말 훌륭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식사 분위기였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죠. 우리 가족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였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었죠. 캠퍼스가 정말 넓고 아름다웠어요. 특히 도서관은 제가 본 건물 중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환경대학원의 이정호 교수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제 연구 계획을 듣고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격려해 주셨죠. 앞으로 6개월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주셨어요. 첫 수업은 기후변화와 극지방 생태계였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이 학술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죠. 교수님은 제 경험담을 들으며 정말 귀중한 현장 지식이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학생들도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린란드에서 온 실제 북극 거주민이라는 게 신기했나 봐요. 수업 후에 질문이 쏟아졌어요. 북극곰은 정말 위험한지,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고 있는지 등등.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학식을 먹었어요. 한국 대학생들의 일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메뉴가 정말 다양했고 가격도 저렴했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그린란드에서 먹던 것과 비슷한 맛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 무렵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북극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였어요.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처음엔 제가 그런 큰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발표 경험도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환경부 담당자는 제가 완벽한 발표자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북극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원주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학자들의 이론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했죠. 발표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했죠. 내용 구성부터 시작해서 발음, 제스처, 시간 배분까지 모든 걸 점검했어요. 이정호 교수님과 환경부 직원들이 총동원되어 도와주었어요. 발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했어요. 첫 번째는 그린란드 현지 상황 소개, 두 번째는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세 번째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 호소였어요. 단순한 데이터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했거든요. 라면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 아버지의 회복 과정, 마을의 변화 등을 포함시켰어요. 연습을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졌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터득했죠. 무엇보다 이 발표가 우리 마을과 다른 북극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컨퍼런스 당일 아침 일찍 유엔 본부로 향했어요. 건물의 규모와 위험에 압도당했죠. 세계 각국의 국기들이 펄럭이는 모습을 보니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국의 환경부 장관, 유엔 관계자, 연구진, 언론인 등 약 300명 정도였죠. 제 순서가 되기까지 다른 발표들을 들으며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무대에 올라서니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었죠. 처음엔 떨렸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란드 울루크사아트 마을에서 온 에릭 톰센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마을의 일상을 소개했어요. 영하 40도의 추위, 북극곰과의 공존, 전통적인 사냥과 어업 등을 생생하게 묘사했죠.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기후변화의 실제 영향을 이야기했어요. 빙하가 녹는 속도, 전통 사냥터의 소실, 북극곰 서식지 파괴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했죠.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였죠. 라면으로 시작된 문화교류, 원격 의료를 통한 생명구조, 태양광 에너지 도입 등을 감동적으로 들려주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고는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기립박수까지 나왔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유럽연합 환경담당관은 이런 협력 모델을 다른 북극 지역으로 확산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어요. 캐나다 대표는 원주민 공동체와의 협력 경험을 궁금해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노르웨이 환경부 장관의 질문이었어요. 전통문화 보존과 현대화를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했죠. 저는 라르스와의 갈등 과정과 해결 방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미국 환경보호청 대표는 원격 의료 시스템의 확산 가능성을 물었어요. 이 부분은 한국 대표단이 대신 답변해 주었죠. 이미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다른 오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질의응답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명함을 주며 연락을 유지하자고 했죠. 특히 극지연구소 관계자들은 향후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젊은 연구자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제 발표를 듣고 북극 연구에 대한 꿈이 생겼다고 했어요. 이론적 연구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날 오후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과의 개별 면담이 있었어요. 그는 제 발표가 컨퍼런스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죠. 그리고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북극 지속가능 발전 특별기금 조성에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총 50억 달러 규모의 기금으로 북극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죠. 제가 이 기금의 현지 자문위원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현장 전문가로서 기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과연 제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마을과 다른 북극 지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대표단은 정말 기뻐했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 현지 파트너로 제가 참여하게 된 거니까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국제협력이 시작되는 거라고 했죠. 그날 저녁 한국 대표단 주최로 축하 만찬이 열렸어요. 각국 대표들이 참석해서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울루크스하트 마을을 모델 케이스로 제시했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되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현지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다음 날 각국 언론과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CNN, BBC, NHK 등 주요 방송사들이 취재를 요청했죠. 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유엔 컨퍼런스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는 약속대로 북극 지속가능 발전 기금 조성에 착수했고 다른 나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표명했죠. 환경부에서는 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프로젝트 관리, 국제협력, 기술 이전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준 거였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한국의 첨단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는 거였어요. 스마트팜, 드론 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우리 마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았어요. 특히 드론을 이용한 북극곰 모니터링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위험하지 않게 멀리서도 관찰할 수 있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마을 북극곰 보호 활동에 정말 유용할 것 같았어요. 의료 분야에서는 AI 진단 시스템을 배웠어요.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시스템이 우리 마을에 도입되면 이모 안나의 의료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교육 분야에서는 VR 기술을 활용한 원격 교육을 체험했어요. 마치 교실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수업을 받을 수 있었죠. 요나스가 이런 걸 경험한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았어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최신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배웠어요. 북극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도 개발 중이라고 했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협력 정신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고 우리 마을의 발전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 주었죠. 한 달 후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마을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모델 마을로 선정되었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에서 20곳만 선정되는 영예로운 자리였죠. 이와 함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이 주도하고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울루크사아트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한 거였어요. 향후 5년간 총 1,0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프로젝트는 크게 4분야로 구성되었어요. 첫째는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 둘째는 의료 및 교육시설 현대화, 셋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도입, 넷째는 문화보존 및 관광 개발이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현지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정말 큰 책임이었지만 우리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기쁜 소식은 마을 청년들을 위한 한국 연수 프로그램이 확정된 거였어요. 매년 5명씩 한국에 와서 반년간 기술을 배우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었죠. 요나스가 첫 번째 연수생으로 선정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달이 되자 아쉬움이 컸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소중한 인연들도 맺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길 때가 되었죠. 환경부에서는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꼭 성공적인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정호 교수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북극 연구 관련 최신 논문들과 연구 장비였죠. 마을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마을에는 이미 많은 변화가 시작되어 있었거든요. 원석이 설치해둔 태양광 패널들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었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마을 보건소였어요. 채원이 설계한 원격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죠. 이모 안나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한국의 전문의들과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교육시설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지혜가 준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설치되어서 아이들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선생님들과 화상 수업을 받고 있었죠. 요나스는 이미 한국어 중급 과정을 수료했다고 자랑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완전히 금주에 성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보내준 건강관리 앱을 사용해서 매일 운동도 하고 계셨죠. 라르스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그는 이제 한국 문화와 우리 전통 문화의 융합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어요. 태연이 가르쳐준 요리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그린란드식 한국 음식을 개발하고 있었죠.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정말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와 고립감에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젊은이들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약속한 지원들이 하나씩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도착한 건 최신형 기상 관측 장비였어요. 이제 정확한 일기예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어업 활동이 훨씬 안전해졌죠. 두 번째로는 드론 북극곰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대로 조작하니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위험하지 않게 북극곰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고 데이터도 자동으로 수집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마을 경제였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조금씩 방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과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죠. 마리아 할머니는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전통 공예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북극곰 모양의 조각품에 한글로 이름을 새겨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죠. 태연이 가르쳐준 요리법을 응용한 그린란드 퓨전 레스토랑도 문을 열었어요. 바다표범 고기 불고기, 대구 김치찌개, 베리 비빔밥 등 독특한 메뉴들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교육봉사팀이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한 번씩 전문의들이 와서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었고, 대학생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청년들의 열정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봉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자연과 함께 사는 지혜, 공동체 정신,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법 등을 진심으로 배우려고 했죠. 이런 쌍방향 교류를 통해 진정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은 기술과 자원을 제공해 주었고 우리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었어요.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겼어요.
일부 나이 많은 어른들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하셨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마을의 오래된 관습을 중시하는 몇몇 분들은 외부 문화의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셨어요. 아이들이 그린란드어보다 한국어나 영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며 우려를 표하셨죠.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든 세대가 참여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죠. 한국에서 배운 갈등 조정 방법을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회의에서 저는 먼저 어른들의 우려를 충분히 들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전통을 더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설명했죠. 한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한국도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 전통 문화를 잃을 뻔했지만 현재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도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어요. 첫째, 전통 언어 보존 프로그램을 강화하자고 했어요. 한국어나 영어를 배우되 그린란드어도 더욱 체계적으로 교육하자는 거였죠. 둘째, 전통 문화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마을의 옛 이야기, 전통 요리법, 수공예 기술 등을 디지털로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자는 거였어요. 셋째, 한국과의 문화 교류에서도 우리 전통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자고 했어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도 나누어 주자는 거였죠. 마리아 할머니가 먼저 동의해 주셨어요.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라르스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는 이미 전통과 현대의 융합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고 했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젊은이들도 어른들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도 전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죠.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울루크사아트 문화보존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마리아 할머니가 위원장을 맡으시고 각 세대의 대표들이 참여했죠. 이 위원회에서 전통 보존과 현대화의 균형을 맞춰가기로 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할머니들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마을의 어른들이 직접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것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온 영상 제작팀이 도와주었죠. 두 번째로는 전통 요리 보존 프로젝트였어요. 태연과 함께 전통 요리법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면서도 원래의 맛과 영양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세 번째로는 전통 공예 현대화 프로젝트였어요. 전통적인 조각 기법을 활용해서 현대적 감각의 예술품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런 작품들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가장 성공적이었던 건 이중 언어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아침에는 그린란드어로 전통 문화를 배우고 오후에는 한국어나 영어로 현대 지식을 배우는 거였어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 마을 내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모든 세대가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오히려 전통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마을의 변화가 안정궤도에 오른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요나스를 비롯한 5명의 마을 청년들이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기회를 젊은이들이 갖게 된 거죠. 요나스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협력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마을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죠. 다른 청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계획이었어요. 한편 한국에서도 10명의 청년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1년간 체류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환경학, 의학, 교육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원생들이었죠. 그들은 연구를 위해 오는 거였지만 동시에 마을 발전에도 기여할 예정이었어요. 이런 쌍방향 교류를 통해 정말 특별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청년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배우며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지혜를 얻었고, 우리 청년들은 현대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을 경제였어요. 관광 수입이 기존 어업 수입을 넘어서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무분별한 관광 개발은 피하기로 했어요.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기로 한 거죠.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준 스마트 관광 시스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방문객 수를 제한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객들에게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마을에는 그린란드 한국문화교류센터도 설립되었어요. 이곳에서는 두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가 상설로 열렸고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었어요. 제가 가장 뿌듯했던 건 북극곰 보호 프로젝트의 성과였어요. 드론 모니터링 시스템과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북극곰 개체 수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다른 북극 지역에서도 우리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어요. 캐나다, 알래스카, 시베리아 등지의 원주민 공동체들이 협력을 요청해왔죠.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성공과 실패를 공유하면서 각 지역에 맞는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어요. 북극 지역 지속가능 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민준과는 여전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마을의 변화 과정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술을 끊으신 것은 물론이고 마을의 환경보호 활동을 주도하고 계셨죠.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건강 상담을 받으시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지금의 변화를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의 뜻을 잘 이어받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모 안나도 정말 바빠지셨어요. 원격 의료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른 오지 마을의 의료진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게 되셨거든요. 이제는 그린란드 전체의 오지 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가 되셨어요. 마을 전체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고립되었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그날을 기념해서 마을에서는 매년 라면의 날 축제를 열기로 했어요. 1년 전 민준과 제가 빙하 위에서 처음 라면을 나눠 먹었던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첫 번째 라면의 날 축제에는 정말 특별한 손님들이 왔어요. 민준과 한국팀은 물론이고 UN 환경계획 관계자들,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 그리고 다른 북극 지역 대표들까지 참석했어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빙하 위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였어요. 정확히 1년 전 그 장소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라면을 나눠 먹었죠.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주는 그동안 제작한 다큐멘터리 빙하 위의 기적을 상영했어요. 우리 마을의 변화 과정이 감동적으로 담겨 있었죠. 상영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UN 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울루크사하트 모델이 전 세계 북극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현재 20개 지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했죠. 한국 환경부 장관도 특별히 참석해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앞으로 10년간 북극 지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가장 기쁜 소식은 요나스의 편지였어요. 서울에서 보낸 편지에서 그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학업도 잘 해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방학 때는 다른 북극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죠. 마리아 할머니는 축제에서 특별한 발언을 하셨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런 기적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죠.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셨어요. 라르스도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이제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공동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죠. 축제 마지막 날 저는 빙하 위에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어머니의 청진기를 꺼내서 바람 소리를 들어보았죠. 마치 어머니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이에요. 민준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바꿨다고 했죠.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저도 민준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날 빙하 위에서 라면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죠.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라면을 끓였어요. 1년 전과 똑같은 신라면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온 마을 사람들과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였어요.
뜨거운 라면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국제협력은 이런 인간적인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을은 북극 지역의 희망이 되었어요. 기후변화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국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될 이 여정이 기대됩니다. 더 많은 북극 지역이 우리처럼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한국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들이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요. 빙하 위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시작이었어요.